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성욱 강사입니다. 자, 간만에 아미코드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자, 오늘 노량진 수업이었는데 한 분이 요 거미집 모형이죠. 거미집 모형에 질문을 주셔서 오늘 수업 듣고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수업을 듣고 아주 쉽대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죠. 이거 한 1, 2주 뒤에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었더니 그건 장담 못한다는 거죠. 정말 이놈의 기억력이 우리를 정말 안타깝게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지금 우리가 정책론까지 지금 대충 지금 5, 6월 달 강의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경제론, 그 다음에 시장론, 그 다음에 정책론, 우리가 꼭 필요한 암기 코드하고 수업 자료 다시 한번 제가 묶어봤어요. 그러니까 심심할 때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러면 얼른 와서 보세요. 단 잡세를 빼고 할게요. 잡세를 빼고 어차피 수업에서 했고, 그러니까 해설 같은 거 이런 거 빼고 짧게 암기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일단 첫 번째. 정상제와 열등제. 자, 정상제와 열등제의 핵심은 소득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예요. 소득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그런데 소득이 나오면 항상 정상제와 열등제를 구별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득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인데 정상제는 항상 따라서, 열등제는 항상 반대로죠. 만약에 소득 탄력성을 측정하면 정상제는 따라서 변하는 비례관계니까 플러스 값, 열등제는 반대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값, 요거까지. 그 다음에 대체관계와 보완관계는 항상 틀이 있어요. 틀이. 그 틀을 잊으면 문제가 안 풀려요. 예를 들어서 A제의 가격을 주면서 B제의 수요 변화를 묻는 거예요. 즉 콜라의 가격이 사이다의 소비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삼겹살의 가격이 상추의 소비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항상 A제 가격, B제 수요의 틀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A제 가격을 주는 게 아니라 A제 수요라는 걸로 시작할 때가 있어요. 즉 어떤 식으로 나오냐? 대부분 대체제, 보완제 문제는 대체제 가격이 변할 때, 보완제 가격이 변할 때 이렇게 주는 건데 갑자기 대체제 소비가 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줄 때가 있다고. 그러면 얘는 일단 뭐 해야 돼? 그렇죠. 우리가 아는 정형화된 틀이 아니니까 얘는 나중에 정답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보는 틀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항상 대체제 또는 대체관계, 보완관계 문제는 A제 가격과 B제 수요 변화죠. 자, 아무튼 A제 가격과 B제 수요가 따라서 변하면 대체관계고, 비읍자 보완관계는 반대로 바뀌는 거고, 대체는 디귿이 있으니까 따라서 변하는 거고. 자, 만약에 교차 탄력성을 측정하면 대체관계는 따라서 변하는 비례관계니까 플러스 가격이고, 보완관계는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 가격이 되는 것이죠. 자, 수업 자료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항상 수치를 읽는다고, 수치는 나중에 읽는다고, 수치는 필요할 때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늘자 어떤 부동산의 소비가 늘었습니다. 이것도 주의. 우리가 경제학에서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를 구분하긴 해요. 그러나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라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소비라고 그냥 해석을 해요. 그게 우리 상식에 부합하니까. 그래서 소득이 늘자 소비가 늘었어요. 따라서 늘었잖아요. 정상적인 제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소득이 늘 때 어떤 부동산의 소비는 반대로 감소했네. 이는 열등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대체제, 보완제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거 제가 갖고 온 거예요. A 부동산의 가격을 주면서 갑자기 B 부동산이 나와. 그럼 일단 뭐가 생각이 나야 된다 했어요. A 부동산을 설명하면서 갑자기 B 부동산이 나와? 그러면 B 부동산은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A와 B의 관계를 묻는 거예요. A 부동산을 설명하면서 C 부동산이 나오면
도대체 A와 C는 무슨 관계입니까? 이걸 묻는 거죠. 근데 항상 어렵게 주면 이렇게 재화를 3개 줘요. 그럼 항상 A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이게 원인이죠. 결과가 2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A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B의 소비는 늘고 C의 소비는 감소합니다. 이렇게 수치 빼고 읽어줄 수 있어야죠. 자, A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B 부동산의 소비는 따라서 증가했네. 그러니까 A와 B는 대체관계. A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C 부동산의 소비는 반대로 감소했군요. A와 C는 보완관계. 자, 다시 한번. A 부동산 가격 수치 빼고 A 부동산 가격이 감소할 때 B와 C의 소비가 변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A 부동산 가격이 감소할 때 B 부동산의 소비는 반대로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A와 B는 보완관계. A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때 C 부동산의 수요는 따라서 감소했어. 그러니까 A와 C는 대체관계입니다. 요거 연습 열심히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탄력성의 응용과 관련된 문제가 있죠. 탄력성의 응용. 자, 일단 탄력성 응용에서 자주는 안 나오지만 매출액 증가를 위해서 판매자는 어떤 전략을 세웁니까? 근데 이 문제는 뭐가 어렵냐 그러면 암기 코드는 어렵지 않아. 소비자가 탄력적, 똑똑하다면 가격을 낮춰줘야 매출이 늘고 소비자가 비탄력, 안 똑똑하다면 가격을 올려야 매출이 늡니다. 요 암기 코드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항상 뭐가 문제냐? 요 암기 코드를 적용해야 될지 말지 논점을 못 찾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매출액 증가를 위한 판매자의 가격 전략은 요 놈이 보여야 돼, 요 놈이. 매출액, 임대수익, 전체 소득 이런 게 보이면 매출액 증가를 위한 기업의 가격 전략을 찾으라는 거구나. 요걸 찾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에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지금은 논점이 보이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요 놈이 보여야 논점을 찾습니다. 요 놈이 보여야. 즉 무슨 뜻이냐? 매출액이 보이거나 임대주택 사업의 임대 수입이 보여야 기업이 매출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는구나, 그걸 묻구나 찾는 거예요. 임대 수입이 나오면 임대 사업자가 어떤 가격 전략을 써야 임대 수익을 늘릴 것이냐, 이 논점이구나.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매출액 또는 임대 수익. 우리 시험에는 3종류예요. 3종류. 어떻게 나왔냐? 매출액이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임대 사업으로 임대 수익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전체 소득으로 시험에 나오기도 했어요. 자, 그럼 해보자고요. 자,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소비자가 똑똑해요. 그럼 매출을 늘리려면 가격을 낮춰줘야 된다고. 근데 가격을 올렸네. 그러니까 기업의 매출은 감소한다. 이렇게 돼야죠. 소비자가 안 똑똑해요. 그러면 매출을 늘리려면 기업이 가격을 올려야죠. 근데 가격이 올라갔구나. 그러니까 매출은 늘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임대차 사업으로 준 거예요. 자, 임대차 사업의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그럼 소비자가 똑똑해요. 그러니까 임대 수입을 늘리려면 임대료를 낮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임대료가 떨어졌으니까 임대 수입은 증가한다. 자, 수요가 비탄력적입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안 똑똑한 경우죠. 그러니까 매출, 임대 수입을 올리려면 임대료를 올려줘야 돼요. 그런데 임대료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임대 수입은 감소하는 거죠. 이게 이해예요. 자, 암기 코드는 이렇게 해보자. 암기 코드는 항상 2가지 궁합밖에 없는 거예요. 매출이나 임대 수입을 늘린 것은 탄력적일 때 가격을 낮추는 거고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일단 똑똑하네. 똑똑하면 가격을 낮춰줘야 되잖아요. 얘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은 감소하는 거예요.
비탄력적인데 가격이 올랐네? 좋은 궁합이에요. 매출은 늘고. 탄력적인데 임대료가 떨어졌네? 좋은 궁합이죠. 그러니까 임대 수입은 느는 거예요. 비탄력적이면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하락이네? 동그라미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감소인 거죠. 그러니까 탄력적일 때 가격 하락, 비탄력적일 때 가격 상승을 동그라미 쳐서 동그라미 두 개가 탁 나와서 궁합이 맞으면 매출 증가. 동그라미가 하나밖에 없으면 매출 감소. 이런 식으로 찾는 것도 편리한 방법이에요. 자, 극단적인 탄력성과 균형의 변화. 이놈도 내용은 다 알아요. 논점을 말해주면. 근데 시험장에서 적용을 못해. 왜 그럽니까? 문제를 보고 논점을 못 찾는 거예요. 잘 봐요. 항상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되고 균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는 균형의 변화를 묻는 문제라고 그래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어떻게 되고 거래량은 어떻게 되냐. 강사들이 그냥 기니까 가격, 거래량 이렇게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고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즉 균형의 변화를 묻는 문제예요. 균형의 변화. 그런데 얘들은 공통적으로 균형의 변화를 물으면서 앞에 극단적인 예외적인 시장을 준 거예요. 이게 극단적인 탄력성이죠. 그러면 우리가 암기하는 균형의 변화에 예외가 생긴다 그랬죠. 예외가. 자, 그럼 예외가 어떻게 생깁니까? 첫 번째. 극단적인 탄력성을 출제자가 줄 때 완전 탄력이라고 주면 탄력이 두 글자. 그러니까 무조건 가격이 불변인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인 탄력성으로 완전 비탄력을 줍니다. 세 글자. 그러니까 거래량이 불변입니다. 이렇게 가야죠. 그리고 객관식 문제를 푸는 방법은 완전 탄력이네. 그러니까 가격은 무조건 불변이어야 돼, 여기는. 그러면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늘었으니까 거래량은 증가하겠죠. 공급이 완전 탄력입니다. 탄력이니까 가격이 불변이어야 돼요. 그리고 거래량은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거래량은 감소해야죠. 그 다음에 공급이 완전 비탄력입니다. 세 글자. 거래량이 불변해야 돼.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수요가 늘었으니까 가격은 상승하는 거고. 완전 비탄력? 거래량은 불변이야. 먼저 찾고. 가격은요?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가격은 하락합니다. 이게 형광펜으로 칠해진 데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완전 탄력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가격이 불변인지를 먼저 객관식에서 찾고,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거래량이 불변인지를 먼저 찾습니다. 이게 암기 코드. 자, 이건 탄력성에서도 제일 어려운 문제죠. 항상 우리가 일명 더덜 문제라고 하는 거죠. 더덜. 근데 이 더덜 문제는 뭐의 변화를 나타내느냐? 가격 변화의 폭을 나타낸다는 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가격 변화. 양의 변화가 아니라 가격 변화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자, 암기 코드는 다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 가운데를 봐서 고기가 탔으면 덜 먹어야지. 고기가 안 탔으면 더 먹고. 근데 더덜이라는 게 뭐니? 가격의 변화예요. 탄력적이면 가격은 덜, 가격은 더. 자, 그래서 얘는 출제 논점을 익숙하게 암기해 줘야 돼요. 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은 상승합니다. 일단 이게 자연스럽게 보여야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겠죠. 근데 가운데를 봤더니 가격을 같이 만드는 공급이 탄력적이야. 탄력적. 그럼 이해하는 포인트는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완만하면 위아래의 가격 변화는 덜 되는 거죠. 이게 이해 코드였잖아요.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수요가 감소할 때 가격은 하락해요. 근데 가격을 같이 만드는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어떻습니까? 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암기 코드. 항상 수요가 증가할 때 9번부터 보자고요.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은 상승하는데 뭔가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서 가격이 더 변하느냐 덜 변하느냐 그 문제 같다는 거예요. 그럼 항상
가운데를 봐. 그리고 무조건 탔다고 되어 있으면 덜 상승하는 거야. 안 탔다고 되어 있으면 더 변하는 거고, 탔다고 되어 있으면 덜 변하는 거고, 안 탔다고 되어 있으면 더 변하는 거야. 더. 상승과 하락은 중요치 않아요. 상승과 하락은 앞에 있는 요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로 결정이 되는 거고, 가운데 있는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는 가격의 변화가 더 되느냐 덜 되느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령이 탔으면 덜, 안 탔으면 더, 이게 암기 코드였죠. 예. 자, 이번에는 할당 효율적 시장. 자, 효율적 시장과 할당. 그런데 효율적 시장은 요새 잘 맞추죠? 요 할당이 항상 잊어서 우리가 놓쳐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효율적 시장부터 보죠. 효율적 시장은 항상 초과 이윤을 어떻게 획득 가능합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면 암기 코드는 요 두 가지에 있는 거죠. 항상 아프면 약이 기본이에요. 약성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하고, 준강성 시장이라면 준 밑에는 니은자가 있으니까 내부 정보를 획득해야 됩니다. 약성에는 기본적 분석을 하고, 아프면 약이 기본, 주는 니은자니까 내부 정보를 획득해야 되고. 근데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자주 나오냐 그러면, 약성 시장을 주고서 기본적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초과 이윤이 획득돼요. 이렇게 찾는데, 기본적 분석이라는 표현을 안 주고 요 놈을 딸랑 줘. 요 놈을. 무슨 말이니? 약성 시장인데 현재 정보를 분석했어요.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거야. 그럼 현재 정보를 분석했다는 걸 항상 기본적 분석을 의미하는 거야.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면 기술. 요거 빠졌네. 항상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거죠. 암기 코드는 항상 과거를 생각하면 술이 땡겨. 이게 기술적 분석이잖아요. 이게 기본적 분석은 현재죠. 현재. 예전에는 유치하게 이렇게 과거하고 현재, 술과 안주가 있어야 기본이죠. 뭐 이런 식으로도 했던 것 같은데, 과거가 술이고 현재가 안주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유치하고, 일단 현재 정보를 분석합니다. 그러면 기본적 분석이니까 약성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암기해야죠. 자, 그 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은 무조건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나와야죠. 강성은 무조건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는 효율적, 할당 효율적 시장이에요. 얘는 그냥 암기하세요. 자꾸 우리가 잊으니까. 부동산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습니까? 있다. 정답이야. 불안전 경쟁 시장, 불안전한 시장이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나요? 있다야. 이유는 통과야. 무조건 부동산 시장,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고 나오고,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고 그러면 틀린 지문이고, 될 수 있다 그러면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해보자고요. 약성 시장이니까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 분석을 해야죠. 또 정보의 구체적 정보로 분석을 하면 현재 정보를 분석해야 되는 거고, 약성은 과거 정보가 즉각 반영되니까요. 중강성은 내부 정보를 획득해야 되고, 강성 시장은 무조건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라고 나와야 되고, 그리고 불안정 경쟁 시장, 부동산 시장이더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은 될 수 있다고 해야 되고, 그리고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고, 대부분 중강성. 요건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오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시장은 오늘, 즉 현재 발표한 정보까지 반영되는 거죠. 중강성 시장. 자, 경기 순환 국면별 특징인데 확장기하고 수축기를 나눠서 우리가 암기했죠. 자, 항상 수축기가 포인트예요. 수축기는 시옷이 있으니까 항상 매수자 중시 시장이고 상한선 시옷이 나와야죠. 확장기는 히읗이에요. 히읗. 그러니까 매수자는 될 수 없으니까 매도자고,
그리고 하한선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하나를 더 추가했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길다, 짧다. 그러니까 자, 암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확장기는 일단 확장기야. 그러니까 무조건 길다 이렇게 나와야 돼. 예, 뭔지 모르지만 길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확장기는 시옷이 없으니까 매 도자 중시고 하한선이 됩니다. 수축기는 수축이니까 무조건 짧아. 그리고 매수축기니까 매수자 중시고 상한선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수업 자료 한번 봐보자고요. 일반적으로 순환의 국면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확장기와 수축기. 그럼 항상 확장기의 기간이 긴 거예요. 그리고 수축기의 기간은 항상 짧고, 확장기가 길고 수축기가 짧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게 나오면 확장기 중에 하나를 주는 거죠. 회복이든 상향이든 수축기의 후퇴든 하향이든. 그럼 응용이 이렇게 되는 거야. 확장기가 길다면 회복기의 기간은 길고, 수축기가 짧다면 후퇴기의 기간은 짧습니다. 이렇게도 응용을 할 수 있어야죠. 자, 그 다음에 회복과 상향은 둘 다 확장기. 그러니까 시옷이 없으니까 매 도자 중시고, 과거의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하한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후퇴와 하향이 나오면 수축기. 수축기는 항상 매 수자 중시고, 과거의 가격은 항상 새로운 거래의 상한선이 됩니다. 이게 암기 코드. 그 다음에 거미집 모형의 구분인데 세상에 말로 못해. 얘는 항상 실전으로 봐야 돼요. 자, 거미집 모형을 분석할 때 첫 번째 가장 쉬운 유형이 탄력성을 주는 경우죠. 그런데 공급의 탄력성은 중요치 않는 거예요. 항상 소비자의 행동으로 수렴이 되기도 하고 발산이 되기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해석을 했죠. 일단 탄력성이 주면 수요의 탄력성에다가 일단 체크하고, 공급자보다도 더 똑똑한지를 봐야죠. 탄력성은 똑똑도니까 공급자가 0.9고 소비자가 1.4니까 소비자가 똑똑해. 그러니까 소비자가 언젠가는 폭등과 폭락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균형으로 수렴 이렇게 되는 거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무조건 체크하고, 공급자랑 비교했더니 둘이 똑같은 애들이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무조건 동그라미 치고, 사각형 치고, 공급자의 탄력도랑 비교했더니 소비자의 탄력도가 더 낮아. 소비자가 더 안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또 난장판을 피니까 이제 발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해석이 수요의 탄력성에다가 체크하고, 소비자의 탄력도가 크면 수렴인 거예요. 항상 요 놈을 기억하셔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요 곡선의 기울기,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나오면 항상 기울기를 키라고 해석해야 돼요. 키. 그리고 누구의 키가 중요합니까? 여기도 소비자의 키가 중요해. 그런데 소비자의 키, 소비자의 기울기가 나오면 해석을 하는 방법은 항상 소비자의 키가 길어요. 그러면 항상 땅에서 발산하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의 키가 작아요. 그러면 땅에 항상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유추하지만 해보자고요. 일단 소비자의 키가 몇 미터입니까? 그러면 1.5m. 소비자의 키는 부호를 무시하는 거죠. 마이너스 키는 없는 거니까. 항상 기울기 값에서 부호는 무시하는 거예요. 소비자의 키는 1.5m. 공급자보다도 작군요. 그러니까 땅에 수렴한 사람이구나. 수렴. 근데 소비자의 키 2m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공급자의 키랑 또이또이네. 그러니까 계속된 순환. 소비자의 키 3.5m에다가 소비자의 키 3.5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공급자보다도 크네. 그러니까 땅에서 수렴하는 거죠. 땅에서 발사. 아유, 큰일 날 뻔했네. 발사. 그러니까 소비자의 키가 작으면 땅에 수렴한다고 하고, 소비자의 키가 크면, 공급자보다 크면 땅에서 발산한다고 이렇게 암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함수가 나오면 얘는 일단 3월 달에는 정말 이론적으로 한 번은 설명을 했죠. 그런데 일단 이론 이런 거 제껴놓고 수요 함수, 공급 함수에서 항상 기울기 값을 찾는 거예요. 기울기 값을. 기울기 값을 찾으면 항상 이 문제랑 똑같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자, 수요 함수, 공급 함수에서 기울기를 찾을 때는 항상 P로 시작하는 함수이어야 하고 어디 앞에 있는 수치?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는 거예요. 수량 앞에 있는 수치.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요령이 함수를 주면 항상 수량 앞에 있는 수치에 동그라미 쳐요. 수량 앞에 있는 수치에 동그라미를 쳐. 그러면 이게 수요 함수의 기울기, 공급 함수의 기울기예요. 1.5, 2.0. 그러면 얘랑 똑같아져. 얘랑 똑같아져. 제가 일부러 똑같이 맞춰놨다고. 1.5, 2.0 똑같아진다고. 그러니까 소비자의 키가 1.5m구나. 그리고 공급자보다도 작으니까 땅의 수렴.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동그라미 치고 이걸 뭐라고 해석한다? 기울기, 즉 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간혹가다 2P로 나오거나 간혹가다 함수가 이렇게 P로 시작하지 않고 Q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요. 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수량 앞에 있는 수치에 동그라미를 친다. 1번이에요. 첫 번째 유형이 무조건 수량 앞에 있는 수치에 동그라미를 친다. 그리고 이걸 그리고 나서 P로 시작하는지를 꼭 봐요. 얘는 P로 시작하니까 그대로 애가 기울기야. 얘도 P로 시작하니까 그대로 기울기고. 자, 그런데 두 번째를 보자고요. 일단 무조건 수량 앞에 있는 수치에 동그라미를 치는 거죠. 수량 앞에 있는 수치에 동그라미를 쳐. 그리고 P로 시작한지를 봐요. 수요 함수는 P로 시작했으니까 1.0이 소비자의 기울기 키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공급 함수는 P가 아니라 2P로 시작해. 2P로. 그러면 무조건 P로 시작해야 되니까 2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전체를. 그러니까 요 1.0 밑에다가 살짝 뭐 해줘? 나누기 2를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2를 그러면 기울기 값이 얼마입니까? 그럼 얼마가 나와요? 0.5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야. 이렇게. 예. 자, 지금 제가 이게 지금 표현 방법이 이게 낯설어서 어려워 보이지. 자,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장에서 풀 때는 이런 거예요. 무조건 수량 앞에 있는 수치 1에다가 1.0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앞에가 P로 시작하지 않고 2P면 1.0을 그냥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0.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소비자의 키 1m, 공급자의 키는 0.5네. 소비자의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발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 함수가 P로 시작하지 않더라도 똑같아.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어. 원매 수량 앞에 있는 수치가 없는데요. 1. 그리고 얘는 2. 그리고 P로 시작하는지를 봐요. 얘 P로 시작하니까 그냥 얘는 기울기 값이 얼마? 1이에요, 1. 얘도 P로 시작하니까 기울기 값 그냥 2고.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소비자의 키는 1m. 공급자보다도 적네 땅의 수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 복잡해 보이니까 요거 없애고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아이고 안 지워지냐. 자, 이렇게 해보자고요. 자,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수량 앞에 있는 수치에 동그라미 합니다. 1.5. 공급함수에도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동그라미 칩니다. 2.0. 그리고 P로 시작한지를 봐요. 둘 다 P로 시작하네. 둘 다 기울기예요. 소비자의 키가 1.5, 공급자보다도 작구나. 땅의 수량. 그 다음에 자, 수량 앞에 있는 수치에 동그라미. 수량 앞에 있는 수치에 동그라미. 그리고 P로 시작하는지를 봐요. 얘는 P로 시작하니까 소비자의 기울기는 1.0, 소비자의 키 1m. 근데 공급은 2P로 시작하니까 2를 2로 나눠줘야 돼.
그러면 0.5가 되죠. 0.5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키 1m, 공급자보다도 크네. 땅의 발사. 그 다음에 얘도 똑같아요. 함수가 Q로 시작하더라도 소비량 앞에 동그라미, 양 앞에 동그라미 1. 그리고 P로 시작하니까 1이 기울기. 소비량 앞에를 동그라미 2. P로 시작하니까 그대로 2. 그러면 소비자의 키가 1m, 공급자보다도 작네, 땅의 수량. 그러면 기출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진짜 이 문제 보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맞출 수는 있는 문제인데 꼭 이렇게 출제자가 줘야만 했냐, 저는 좀 회의가 느끼더라고요. 뭐냐 그러면 세 가지를 세상에 물어본 거야. 어느 지역의 수요와 공급 함수가 각각 A 부동산 상품 시장, 그러니까 수요 함수, 공급 함수를 이렇게 준 거죠. 그리고 B 시장의 수요 함수, 공급 함수도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A와 B의 관계까지 물어봤어요. 근데 관계는 일단 제껴놓고 우리가 거미집 모형에 일단 유형을 한번 파악해 보자고요. A를 보자고요. 무조건 의다 동그라미. 수량 앞에 있는 수치의 동그라미. 얘는 1이죠. 1. 그리고 P로 시작하는지를 봐요. P로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1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급량에도 동그라미, 수량 앞에 동그라미 2. 그리고 P로 시작하는지를 봐요. P로 시작하네. 그러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1. 절대값이 1.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2. 그러면 소비자의 키가 1이니까 공급자보다도 작네, 땅의 수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수량 앞에 있는 수치의 동그라미 쳐 1이잖아. 1. 그리고 뭘 봐야 돼요? P로 시작하는지를 봐야 돼. 근데 세상에 2P네. 2P. 그러니까 2로 나눠줘야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키는 0.5 이렇게 적어놔야 돼. 0.5. 자, 그 다음에 공급 함수에서도 수량의 앞에 있는 수치의 동그라미 3. 그런데 뒤를 봤더니 세상에 6P야. 6P. 그럼 6으로 나눠줘야 돼. 3을. 그러면 3 나누기 6이면 너도 0.5야. 0.5. 둘이 또이또이구나. 그러니까 순환 이렇게 찾는 거예요. 순환. 그리고 A와 B의 관계는 다른 문제니까 따로 해석해줘야죠. 자, A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을 때 B 부동산 소비가 반대로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A와 B의 관계는 뭐야? 보완 관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네요. 자, 심심할 때마다 암기 코드 쭉 보면서 다시 한번 봐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